뭐야 이게? 가방이 왜 이래? 이거 3천만 원짜리라고. 미안해. 청소하다가 정말 실수로. 제 가방이 어머니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70 넘어서 정신도 없으세요?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그날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을 때 제 인생 73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방이 어머니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그 한마디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2배로 갚아주기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부끄럽고 슬프고 그리고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혹은 시어머니에게 말 못할 상처를 받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73세 김순덕입니다. 5년 전 일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전주의 큰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200평 한옥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못 이뤘고 빈집에 혼자 있으니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며느리 서연도 좋다고 했다면서 빨리 오라고 했죠. 내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며느리도 착한 아이구나.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가면 폐가 될 것 같아서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만 챙겼어요. 남편 사진도 챙겼습니다. 여보, 이제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하며 눈물이 났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설렜습니다. 손주는 얼마나 컸을까?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 서울역에 도착하니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준호야. 5년 만에 보는 아들. 많이 컸더라고요. 차를 타고 강남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신축 아파트.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서연이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예쁘고 세련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아,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을 안내해줬어요. 다른 방들에 비하면 작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건데 이 정도면 감사하지. 그렇게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저에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필요할 때만 짧게 지시를 내렸죠.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어머니 청소 언제 하세요?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왠지 제가 가정부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내 집에 얹혀 사는 건데 이 정도 집안일은 해야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몇 시인 줄 아세요? 6시예요. 저 어제 야근해서 늦게 잤는데. 미안해. 엄마가 평생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 앞으로 조용히 해주세요. 발소리도 너무 커요. 그날부터 저는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우리 집인데도 손님처럼 눈치를 보게 됐어요. 2달쯤 지났을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피곤한데 방에 좀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응? 나도 TV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낮에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밖에 못 쉬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쉴 자격도 없구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어느 날은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3명이나 왔는데 다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명품을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제 방에 있었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랑 사는 거 어때? 에이, 솔직히 불편하지.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그래도 집안일은 해주시잖아. 그건 그래. 근데 답답해. 세대 차이 심하고 말 통하는 것도 없고. 시어머니 원래 뭐 하셨대? 그냥 집안일만 하시다가 오신 것 같아.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한복가게 하며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죠. 그런데 배운 것도 별로 없다니. 목이 메어서 울음이 나왔지만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들을까봐.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아들 집에 온 건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건가? 10월 15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외출했고 손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요즘 바쁘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해놔야겠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안방 청소를 잘 안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해주고 싶었거든요. 침대 시트를 갈고 옷장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장대 옆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며느리가 아끼는 명품 가방이었죠. 먼지가 살짝 앉아 있어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겠지. 깨끗하게 닦아주면.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가방이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고 슥 작은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안 돼. 다시 보니 정말 작은 스크래치였어요. 가까이서 봐야 보일 정도로. 하지만 제 손은 떨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방을 조심스럽게 다시 제자리에 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지. 실수했다고 사과해야지. 오후 3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왔니? 어머니, 집 청소했어요? 응. 오늘 좀 깨끗하게 했어. 감사합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제 말해야지. 그런데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버킨백을 들고 있었고 그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가방이 왜 이래? 이게 3천만 원짜리라고. 3천만 원. 미안해. 청소하다가 정말 실수로. 어머니가 왜 내 방에 들어왔어요? 누가 청소하래요? 미안해. 너 바쁜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3천만 원짜리 가방 망가뜨리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내가 수리비 낼게. 얼마든지. 수리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빈티지 에르메스라고요.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천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는 알았지만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며느리가 아들에게 달려가 가방을 보여줬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버킨백을 망가뜨렸어. 아들이 가방을 보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왜 서연이 방에 들어갔어요? 청소해 주려고. 서연이 방은 서연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부터 제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제 물건도 만지지 마시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걸음 제게 다가왔어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가방이 어머니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방이 나보다 비싸다고? 내가 3천만 원도 안 되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찰싹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무 빨라서 피할 수도 없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남편한테도 한 번 맞아본 적 없는데 며느리한테 뺨을 맞다니, 그것도 아들이 보는 앞에서. 70 넘어서 정신도 없으세요?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뭐라고 좀 해봐. 내 엄마가 맞았잖아. 하지만 아들은 엄마, 진짜 조심하셔야죠. 그게 아들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3천만 원짜리 가방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73년 인생 처음 받은 폭력의 흔적. 그 흔적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2배로 갚아줄 거야.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고 밥상에서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좀 조심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는 모든 명품들을 방으로 옮겼어요. 거실에 있던 명품 가방들, 신발들, 액세서리들 모두 자기 방 금고에 넣어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전하다. 그 말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위험한 사람이 된 건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죠. 손주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래.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서울까지 왔나? 전주 집에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았을까?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완전히 말을 끊었어요. 필요한 얘기는 아들을 통해서만 전달했죠. 엄마, 서연이가 어머니 방 청소는 어머니가 하시래요. 엄마, 서연이가 빨래는 따로 하시래요. 엄마, 서연이가 저녁은 따로 드시래요.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만 없는 사람,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어느 날 밤 거울을 봤어요. 73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굽은 어깨. 이게 나야? 당당하게 살아온 내가 이렇게 변했어? 하지만 뺨의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 가방이 어머니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찰싹!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친구 순자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전주에서 같이 장사하며 울고 웃던 친구. 문을 열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덕아, 너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들어와. 순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살이 얼마나 빠진 거야? 뭔 일이야? 거실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명품 가방 사건부터 뺨 맞은 일까지. 제 가방이 어머니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라는 말까지. 순자는 들으면서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뺨을 때려. 쉿. 조용히 해. 들어. 순덕아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순자의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어떡해. 나는 이제 가족도 없는 거야. 바보야. 가족은 내가 있잖아.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50년을 함께 살아왔어. 내가 널 버리겠어?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순덕아 들어봐.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청소해 준 게 죄야. 며느리 뺨을 맞아야 할 이유가 어딨어? 그래도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폭행이고 학대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 며느리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녹음이라도 해야 해. 그러다가 아들이랑 완전히 끝나면 어떡해. 순덕아. 순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알았어. 해볼게. 며칠 후 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다 녹음해. 이런 걸 어떻게 해. 순덕아 이건 너를 지키기 위한 거야. 저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아직도 거실에 계세요? 방에 들어가시라니까요. 어머니 때문에 집안 공기가 무거워요.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어머니가 만진 음식은 먹기 싫어요. 손주한테도 주지 마세요. 하나하나 녹음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두 기록됐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순자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순덕아 이제 충분해. 변호사 만나러 가자. 변호사?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가족 문제 전문이야. 다음 날 우리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였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뺨 맞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노인. 학대요? 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폭행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러면 며느리가 전과자가 되잖아요. 어머님 지금 걱정할 게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과 인권이 먼저예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아드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요. 그래도 소용없으면 어떡하죠? 그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제 당당해져야 해. 응.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기억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2배로 갚아주겠다고. 11월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준호야, 서연아. 잠깐 앉아봐. 며느리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녹음된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대우야. 지난 2달 동안 아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 상담 기록이야. 노인 학대로 형사고소 가능하대. 노인 학대? 제가요? 그래.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가방이 나보다 비싸다고 했지? 그건 그리고 내 뺨을 때렸지. 준호가 보는 앞에서. 아들 준호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여보,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실수로. 실수로 사람 뺨을 때려 저는 일어섰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어요. 서연아, 나는 내가 가방 긁은 거 미안하게 생각해. 지금도 미안해. 하지만 그게 나를 이렇게 대할 이유는 안 돼.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준호 씨, 대답해봐. 정말 엄마 뺨을 때렸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이혼하자.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서연아. 나는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아들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뺨 맞을 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엄마를 구하지 못한 제가 정말 한심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준호야. 엄마 서연이랑 이혼할게요. 그리고 엄마랑 둘이서 살게요.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서연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가방이 나보다 비싸다고 했지. 그리고 내 뺨을 때렸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손해배상 청구서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얼마예요? 6천만 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천만 원? 응. 내 가방이 3천만 원이었지? 2배야. 내 인생 73년의 가치는 그 가방보다 훨씬 비싸거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달 안에 입금해.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제 남이야.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순자가 마련해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였죠. 3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6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혼 소송도 진행됐고 아들이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전주에 작은 한옥을 샀어요. 마당이 있는 예쁜 집이었죠. 아들과 손주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마당도 있고 햇빛도 잘 들어와. 손주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여기 살 거예요? 응,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나도 여기 자주 올게요. 그래, 우리 손주. 언제든지 와. 어느 날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응, 정말 잘 지내. 두 친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존중받는 삶. 당당한 삶.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 그만 미안해. 다 지나간 일이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지금도 그렇고.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을 바라봤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73년을 살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손주와 함께할 시간도 많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3천만 원짜리 가방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작은 한복 공방을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에 했던 일이라 손에 익었죠. 어머니, 이 한복 정말 예쁘네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일을 도와줬어요. 순덕아, 손님 또 왔어. 알았어.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손주를 안고 마당을 거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아들한테서 들은 소식으로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재취업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건 제 인생을 낭비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나 행복해. 준우야,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돼. 그 일이 있어서 나는 더 강해졌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고, 자존감이야. 아무리 나이 들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우야. 그날 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가방이 어머니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물건도 사람보다 비쌀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2배로 갚아줬습니다. 돈으로만이 아니라 제 삶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말 못할 상처를 받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물건도 사람보다 비쌀 수 없습니다. 3천만 원짜리 가방도, 1억짜리 차도, 10억짜리 집도 사람 한 명의 가치보다 비쌀 수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참을 건 참되 당할 건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73세에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겨나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